지금 홍콩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는 도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엔 뜻밖에도 한국어가 있습니다. 차가운 뉴스만 읽던 한 앵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단 하나의 한국어 문장이었습니다. 단 5초였지만 그 문장은 그의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홍콩의 곳곳에서는 한국어 억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이고 자유라는 걸 이 도시가 처음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콩에서 한 문장이 일으킨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클릭 하나가 말의 온기를 더 멀리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TVB 방송국에서 30년째 성우로 일하고 있는 앨런 청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더빙 스튜디오에 들어와 세계 각국의 뉴스를 홍콩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뉴스를 더빙하고 있었죠. 한국 내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높낮이 없이, 감정 없이, 그저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소리. 그게 제 직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 흐름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 피로에 절어있는 눈빛. 제 앞에 놓인 스크립트에는 그가 말한 내용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담담하게 더빙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디렉터 왕 씨가 인터컴을 통해 말했습니다. 앨런, 오늘따라 감정이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혹시 원어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왕 씨가 원음을 틀어주었고 그 순간 제 귀를 파고드는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른 목소리에 섞인 따뜻함, 포기하지 않는 결에 누군가를 안아주는 듯한 말끝의 떨림. 단순한 두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한 번도 전달한 적 없는 무언가가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그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센트럴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귓가에 맴돌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듯한 그 진실된 울림이 계속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옆자리의 여학생이 잠시 쳐다보다 이어폰을 꽂았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하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우 인생 30년, 저는 언제나 정확한 발음과 정보 전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프로페셔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그 한국어 한 문장은 제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내 목소리엔 왜 저런 떨림이 없었을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홍콩 사람들은 영어와 광둥어를 섞어 쓰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의 효율성만 남고 감정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말이죠. 그날 밤 완차이의 제 아파트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긴 비디오를 찾았죠. 화면 속에서 10년 전의 제 모습이 딸 리사와 놀이공원에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리사. 더 높은 곳으로 가자. 그때 제 목소리에는 활기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지금의 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언제부터 제 목소리에서 감정이 사라진 걸까요? 아내를 잃은 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부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경제 뉴스를 담당하게 되었죠. 스크립트를 훑어보다가 문득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일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정보인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가? 완벽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했던 수만 개의 문장들. 하지만 그 모든 문장에 제 마음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읊었을 뿐이죠. 제 목소리는 30년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그것을 프로페셔널함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딸 리사와의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였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가 말이죠. 저녁 8시, 침사추이의 고급 아파트 단지 타이쿠 플레이스에 있는 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지금은 한국 기업 현지 사무소에서 일하는 딸은 언제나처럼 화사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리사의 아파트에 들어서니 한쪽 벽면에 한글로 된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도시락통에 담긴 한국식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리사는 요즘 한국 음식에 푹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건 김밥이고 이건 떡볶이예요. 매운 거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보다는 리사의 말투가 더 신경 쓰였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레 한국식 억양이 섞인 듯 했습니다. 리사, 내가 공부하는 한국어. 어떤 매력이 있는 거니? 제 질문에 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5 한류 실태조사예요. 전 세계 한국어 호감도가 75.4%나 된대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한국어에 반하고 있어요. 리사가 서랍에서 한국어 교재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몰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왔는지 설명하면서요.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 그 자체로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예요. 특히 말끝에 붙는 요, 네요, 새우 같은 종결어미의 감정이 담겨요. 저는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리사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라. 그래서 그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래. 이건 그냥 언어가 아니구나. 사람을 움직이는 소리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리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관심 있으세요? 같이 배울래요? 재밌을 거예요. 그날 밤 발코니에서 홍콩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빛나는 도시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표현의 자유. 아니면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였을까요? 리사와 헤어진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더빙 작업이 없는 시간에 스튜디오 컴퓨터를 빌려 한국 드라마를 검색했죠. 리사가 보내준 추천 목록을 따라 클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제 직업적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작은 멜로디야. 헤드폰을 쓴 채 중얼거렸습니다. 배우들의 대사에서 억양이 물결처럼 흐르는 게 느껴졌죠.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는 말의 속도와 높낮이가 마치 작은 교향곡처럼 변화했습니다. 몽콕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어 언어학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의 분화가 굉장히 정교하고 이런 구조가 감정 표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영상 속 언어학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말의 끝을 살짝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문장의 뜻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요라는 같은 문장도 말끝이 올라가면 질문이 되고 내려가면 위로가 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구조대원의 괜찮아요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죠. 말의 끝이 살짝 내려가면서 따뜻한 위로를 전달했던 겁니다. 카오룽베이의 서점에서 한국어 입문서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마치 퍼즐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평생 다뤄온 광둥어나 영어와는 다른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입모양을 만들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런 발음 연습은 성우인 제게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어의 리듬감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특히 말끝에 울림이 주는 느낌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타이쿠 시장에서 저녁을 먹으며 유튜브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출연자들의 웃음소리, 감탄사, 반응 모두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우와, 대박. 진짜요? 그 같은 짧은 감탄사에도 온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니 홍콩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감정을 억제하게 된 걸까요? 억양, 리듬, 말끝의 울림에 대한 호기심이 제 안에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리사 덕분에 한국계 홍콩인 다큐멘터리 번역가인 주디 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차이의 작은 카페에서 주디는 아버지가 홍콩인,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죠.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그녀는 자연스럽게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앨런 씨, 요즘 한국어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주디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광둥어에도 미묘한 한국어 억양이 묻어났죠. 네, 우연히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를 듣고 그 말투에 매료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주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홍콩은 이젠 말해도 검열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반면 한국은 달라요. 거기선 감정을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홍콩은 천천히 표현의 자유를 잃어갔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차츰 개인적인 감정 표현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라디오에서, TV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게 됐죠. 주디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앨런 씨, 그게 바로 많은 홍콩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거기선 아직 사람들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난 언제부턴가 내 감정조차 말하지 않게 됐구나. 리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딸과의 대화도 짧고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성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면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디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문이에요. 특히 한국어는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언어죠. 예의와 친밀함, 존중과 사랑을 모두 담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억눌린 도시에서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전하는 언어, 마음을 담는 말. 그것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주디 씨,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게 진짜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주디의 제안으로 침사추이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국 가정식 식당 엄마의 밥상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홍콩에서 몇 안 되는 진짜 한국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입구에 들어서자 한글로 쓰인 메뉴판과 따뜻한 조명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곳 주인 아주머니가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20년 넘게 홍콩에 사시면서도 한국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계세요. 주디가 안내한 테이블에 앉자 이것저것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곧 테이블은 작은 그릇들로 가득 찼죠. 김치, 고사리 나물, 멸치볶음 같은 반찬들이 메인 요리를 빙 둘러싼 모습이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홍콩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반찬을 함께 먹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디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한국의 설날 차례상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서울에 있는 외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설날에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상이죠. 그 옆으로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청명절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닮았죠? 주디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사상의 배치, 음식을 놓는 방식, 심지어 절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거 완전 우리 집인데? 리사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주디는 계속해서 한국과 홍콩의 유사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 음식을 나누는 방식, 젓가락 사용법까지 말이죠. 사실 한국과 홍콩은 유교 문화권이라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언어는 완전히 다르죠. 주디는 식당 주인을 불러 한국어로 대화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울림과 억양의 변화가 마치 작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앨런 씨도 한마디 해볼래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았지만 주디는 제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끝을 조금 더 올려서 말해보세요. 요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요. 여러 번 연습한 끝에 드디어 주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앨런 씨, 발음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날 밤 식당을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것 같은 어딘가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이었죠. 문화적 유사성에서 오는 친근감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디와 리사의 도움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우인 제게 발음은 쉬웠지만 곧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앨런 씨, 이제 한국어의 핵심인 존댓말과 반말을 배워볼게요. 주디가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는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먹어, 먹어요, 먹습니다. 드세요, 잡수세요. 모두 먹다라는 같은 동사인데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건 신조어와 어미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리사, 이 문장이 무슨 뜻이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딸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건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가 더 자연스러워요. 리사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차거니까 끝까지 들어야 문장이 완성돼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까지 모두 말끝에 담겨요. 어느 날 발코니에서 홍콩의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전하는 언어였습니다. 내가 말한 적 없는 방식으로. 이 언어는 감정을 주고받고 있어. 평소처럼 스튜디오에서 더빙하던 날, 문득 제 목소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억양의 감정을 실었죠.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헤드폰을 벗자 디렉터 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앨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처음으로 당신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30년간 쌓아온 직업적 가면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사가 제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리사는 제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반찬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네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발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몇 주 전부터 점점 바뀌어가는 제 말투, 표정, 억양이 리사의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아빠.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리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 아빠 목소리에서 사라졌던 따뜻함이 다시 들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10년간 제 목소리에서 감정이 사라졌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리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한국어 배우면서 아빠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웃고 표정도 풍부해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리사를 꼭 안아주었죠. 난 그냥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리사와 함께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우리가 함께 웃던 추억들. 이제야 그 기억들을 마음으로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콩 성우협회에서 주최하는 연례 세미나가 완차이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참석만 하던 저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발표를 준비했죠. 제목은 한국어는 말끝의 떨림으로 사람을 품는다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수십 명의 동료 성우들 앞에 섰을 때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나누고 싶은 설렘이 가득했죠. 30년 성우 생활 동안 저는 정확한 발음과 명료한 전달만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터에 한국구조대원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더빙했던 버전과 최근에 다시 녹음한 버전을 비교해 들려주었죠. 들으셨나요?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의도, 관계를 담는 그릇이죠. 발표가 끝나고 주디가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앨런 씨. 주디의 조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밤 센트럴의 번화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단순히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제 목소리에 진심을 담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세미나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저녁 미드레벨에 있는 한국 음식점 서울정에서 딸 리사와 주디와 함께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식당이었지만 홍콩에서 가장 정통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죠. 가게에 들어서자 한글로 쓰인 메뉴판과 한국 전통음악이 저를 반겼습니다. 리사와 주디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한국어로 주문해봐요. 리사가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시간들이 떠올랐죠. 종업원이 다가오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고기 2인분 부탁드립니다. 제 입에서 나온 한국어 문장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억양, 높낮이, 말끝의 떨림까지 모두 자연스러웠죠. 한국인 종업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리사와 주디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덕분이죠. 식사를 하는 내내 한국어와 광둥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홍콩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었다. 마음을 건넨 첫 문장이었다. 이제 저는 단지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국어 한 문장이었죠. 말의 끝에 담긴 작은 떨림이 제 삶을 바꾼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영혼의 춤입니다. 한국어가 앨런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방법이었죠. 이제 그의 목소리는 다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는 도시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타국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말끝에 떨리는 작은 온기가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